고기 쉰내가 진동하네. 그날은 딸의 결혼을 준비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저는 평생 끓여온 국밥 냄새 하나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왜 30년 동안 가난한 국밥집 아줌마로 살았는지 말입니다. 국밥 냄새 하나로 시작된 파혼 이야기. 복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재개발 바람에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간판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복잔의 국밥이라고 적힌 그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 절반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시간에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62의 나이에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연탄불 앞에 쪼그려 앉아 재를 털어내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져 있었죠.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맺혔고 검게 그을린 손끝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탄 2장을 새로 갈아 넣자 불길이 파랗게 살아났어요. 복자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로 이른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도 배가 고프겠구나. 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솥 안에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푹 고아둔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괜찮겠네요. 그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혼자 일하는 국밥집이었으니까요. 복자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죠.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땀 냄새가 났죠. 그는 말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복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남자 앞에 놓였죠. 밥은 푸짐했고 고기도 넉넉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어요.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복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접혔죠. 많이 드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요. 남자는 뭐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질끈 감았죠. 그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복자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수건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을 뿐이죠. 그렇게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택시기사 할머니들, 학생들,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국밥집은 좁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복자는 쉴 틈 없이 국밥을 퍼냈고 밥을 지었고 그릇을 닦았죠.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떨어졌습니다. 골목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죠.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황급히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는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물이 다 떨어지는데. 복자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몸 좀 녹이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나 돈 없는데.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비 오는 날은 원래 공짜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저녁 무렵이 되자 단골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근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국밥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이고, 복자씨. 오늘도 그랬어요. 복자는 국밥을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뭐요? 아까 비 올 때요. 또 공짜로 퍼줬잖아요. 내가 다 봤어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밥 그릇을 김 사장 앞에 놓았을 뿐이죠. 김 사장은 숟가락을 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복자씨,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래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퍼줘요? 복자는 카운터 앞에 앉아 연탄재를 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배고픈 사람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복자씨 형편도 안 좋잖아요. 저 집도 허름하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복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김 사장님. 네. 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김 사장은 숟가락을 멈추고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다시 연탄재를 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복자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죠. 그 안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복자의 남편이었어요.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여보, 오늘도 잘 끝났어요. 복자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내일은 서연이가 온다고 했어요. 상견례 얘기하러요. 복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불을 끄고 국밥집을 나섰어요. 골목에는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복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걸어야 닿는 단칸방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장판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복자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복자는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복자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서연아. 왜 이 밤에?
엄마 내일 꼭 와야 해요. 상견례 날짜 정해야 된다고. 복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래,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되니? 12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준호 씨도 온대요. 알았어. 엄마 갈게. 전화를 끊고 복자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나.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탄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배어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내일은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연은 복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며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런 서연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대는 박준호라는 남자였습니다. 36살의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했죠. 서연보다 2살 많았고 외모도 훤칠했어요. 무엇보다 서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비 사돈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 통화 한 번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인사치레 수준이었죠.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누고 끊었어요. 그날 복자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2시 약속이었지만 복자는 11시에 도착했어요. 일찍 온 김에 딸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복자는 신발장 위에 놓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연과 준호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저렇게 웃는구나. 마음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씁쓸한 감정도 올라왔죠.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아. 네, 엄마.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준호 씨는 아직 안 왔니?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엄마 일찍 왔네. 복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허전해 보였어요. 가구도 별로 없고 장식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 너 괜찮은 거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진 않고.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서연의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 또 시작이다. 나 어린애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반응은 익숙했거든요. 서연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했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서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1999년 겨울이었어요. 화물차 운전을 하던 남편이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을 복자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복자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서연이 8살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자는 그냥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죠. 서연도 엄마를 따라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요. 그 후로 25년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국밥집 수입이 전부였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서연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에 청소 일을 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딸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죠.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어요. 가난한 국밥집 딸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엄마 직업을 숨긴 적도 있었죠. 대학 졸업식 때 복자가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온 걸 보고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도 있었어요. 복자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탓하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에 복자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네. 상견례 때 뭐 입고 갈 거예요?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10년은 된 것들이었죠. 새 옷을 산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입고 가지 뭐.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엄마 그래도 상견례인데 새 옷 하나 사야 하지 않아요. 됐어.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대화도 익숙했거든요. 엄마는 늘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안 챙기잖아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서글픔,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얼른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왔구나. 앉아라.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복자는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괜찮은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대하며 쌓인 감각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 상견례 날짜를 정하려고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시냐고 여쭤보셨어요. 장소는 강남 쪽 한정식 집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남이라 멀긴 하구나. 서연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데리러 갈게.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되겠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복잡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서연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뭐가 걱정이에요? 준호 씨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복자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죠. 그래,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복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을 하고 좋아하던 얼굴,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펄쩍펄쩍 뛰던 그 순간들이요. 그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복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버스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상견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자는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역시나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봐야 5년 전에 산 회색 재킷이었죠. 그것도 팔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서연이 새 옷 사라고 했을 때 그냥 사둘 걸. 복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복자는 재킷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정성껏 주름을 펴고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았죠.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복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윤복자, 너는 부끄러울 것 없어. 당당하게 가면 돼.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복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국밥집은 오늘 하루 문을 닫기로 했죠.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문을 닫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5년 된 회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밤새 다림질해 둔 것이었죠. 주름은 펴졌지만 옷감이 오래되어 광택이 없었어요. 그래도 깔끔해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화장은 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일하며 화장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립밤만 살짝 바르고 거울을 다시 보았죠. 이 정도면 됐겠지. 복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죠.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10시에 서연이 데리러 왔어요. 딸은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을 걸쳤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됐다. 서연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옷밖에 없어요. 왜? 이거 어때서? 아니, 그냥.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지금 와서 옷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허름한 골목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 복자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강남이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마 준호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가 한정식집 앞에 섰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어요. 한자로 쓰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을 수는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죠. 건물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는 정원이 있었고 작은 폭포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요. 서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따라 내렸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호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자는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나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개인 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안이 보였어요. 넓은 방에 긴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준호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복자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비 사돈의 첫인상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미경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5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파마를 했고 옷은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손가락에도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경은 복자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차갑게 살피는 눈이었죠. 그 시선에 복자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복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고 건너편에 준호와 미경이 나란히 앉았죠.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시하는 듯한 미소였죠. 국밥집이라 요즘 힘드시겠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괜찮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서울 외곽 쪽입니다. 아, 그쪽이요. 미경의 목소리에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알아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상견례 자리에서 다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복자는 음식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 끼 밥값이 얼마일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받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미경은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이 강남에서 유명한 한정식 집이에요. 예약이 어려운데 준호가 미리 잡아뒀죠. 아, 그렇군요. 복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아무 데서나 못 먹죠. 그래서 항상 좋은 데만 다녔어요. 네. 서연 씨는 괜찮겠어요. 결혼하면 이런 데 자주 오게 될 테니까. 미경은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었죠.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복자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만 있을 뿐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미경은 복자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렇겠죠.
미경의 말투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복자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집에서 해주는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요. 서연 씨가 살림은 잘하나 봐요. 미경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가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시집 오면 우리 준호 잘 챙겨줘야 해요. 우리 아들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네, 어머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게 보였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미경이 커피를 마시며 복자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 혼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필요한 건 해줄 생각입니다. 미경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요즘은 신부 측에서 많이 준비하는 추세예요.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기본이고,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집은 준호 씨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건 그렇지만 신부 쪽에서 보태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복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경은 잠시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실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을 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그 말에 복자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복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볍게 인사하고 먼저 떠났어요. 준호는 서연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죠. 복자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엄마 왜 그래요? 말씀 좀 해봐요. 복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러니. 누구요? 준호 씨 어머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복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아니다. 그냥 내 느낌이야.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어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자는 말이 없었어요. 서연도 조용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미경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격이 다르다는 듯한 그 표정,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그 모든 것이 복자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서연아, 내 엄마,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상견례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부터 연탄불을 피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죠. 일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먹먹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미경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차가운 시선,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잊으려 해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다면 어쩔 수 없지. 복자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서연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양가 식사 자리가 있어요. 또, 뭐 때문에? 결혼 준비 이야기 하려고요. 준호 씨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셨어요. 복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았다. 언제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장소는 지난번이랑 같은 데래요. 복자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또 그 고급 한정식 집에 가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복자는 지난번과 같은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서연이 또 실망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번에도 서연이 데리러 왔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조용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좀 긴장돼서요. 복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미경과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아버지도 함께였죠. 준호의 아버지는 60이 넘어 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에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지난번보다 더 무거웠어요. 미경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준호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죠. 준호만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선 코스라고 했습니다. 전복 요리부터 한우 구이까지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복자는 음식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한 끼에 얼마를 쓰는 건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미경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네. 복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서연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서연 씨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머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수 목록은 정리했어요.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서연 씨 어머니, 혼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자는 긴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혼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요즘 결혼하면 신부 측에서 가전제품이랑 가구를 준비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도 있고요. 우리 준호가 장남이라서 예단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단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국밥집 수입으로 예단까지 준비하려면 몇 달을 모아야 할지 몰랐어요.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복자의 대답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형편이 되는 대로라.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우리도 준비를 하죠.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죠. 그때 한우 구이가 나왔어요. 직원이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어머니 고기 드세요.
여기 한우가 정말 맛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경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가 이러지? 모두의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어요. 미경은 손으로 코를 가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고기 쉰내가 진동하네. 복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고기 쉰내라고. 미경은 복자를 흘깃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밥집 하신다더니 고기 쉰내가 여기까지 나네요. 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테이블 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기 냄새는 불판에서 나는 거잖아요. 미경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 다른 냄새가 섞여 있어. 국밥집에서 일하시니까 옷에 배어 있는 거겠지.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것이 이렇게 모욕당할 일인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딸 하나 키워낸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복자는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경은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그 표정이 복자를 더 화나게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부끄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변호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키워온 딸이 이 순간 엄마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였죠. 준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말이 좀 심했어. 미경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심해요. 냄새가 나니까 나는 거지.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복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서연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을 열기 전에 복자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국밥 냄새가 싫으시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제 딸도 그 냄새 맡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죠. 한정식집을 나와 거리에 서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복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었어요. 복자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을 뿐이었죠. 국밥집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건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국밥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죠. 텅 빈 가게 안에 빗소리만 들렸어요. 복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큰일 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국밥 냄새가 난다고, 고기 쉰내가 진동한다고,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우리 서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복자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복자는 혼자 국밥집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복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연탄불을 피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먹으면서 복자를 흘깃흘깃 쳐다보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복자가 국밥을 가져다 주자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 씨,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요? 복자는 무심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살짝 철렁했습니다. 김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복자 씨네 국밥집이 수상하다는 소문이요. 수상하다니요. 뭐가 수상해요? 김 사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맨날 공짜로 국밥을 주냐는 거예요. 비 오면 공짜, 추우면 공짜. 그러면서 가게는 안 망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복자는 멈칫했어요. 그런 소문이 돈다고요.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 사장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자 씨가 현금만 받는 게 수상하다고 해요. 카드도 안 받고 현금만 받으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복자는 황당했습니다. 현금만 받는 건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서였어요. 작은 국밥집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게 뭐가 수상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뒷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복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도박 자금이요. 뒷돈 세탁이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자신이 불법 도박이니 뒷돈 세탁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퍼졌어요. 복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 며칠 사이라면 양가 식사 자리가 있었던 날 이후였어요. 그날 미경에게 망신을 당하고 나온 뒤부터였죠. 설마 복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문을 퍼뜨릴 정도는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김 사장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복자 씨 힘내세요. 저는 복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요, 김 사장님. 복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 후로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국밥집을 찾는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빈 테이블이 많았죠. 사람들이 국밥집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래. 뭔가 수상한 집. 공짜로 국밥 주는 데가 정상이겠어. 현금만 받는 거 보면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냐? 복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죠. 복자네 국밥집 맞죠? 네, 그런데요. 우리는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복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무서라니. 왜 세무서에서 여기로 온 거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고요? 저 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현금 매출 누락 의혹이 있다는 신고예요.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게 없었어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탈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국밥집이라 매출도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있어요. 복자는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매출 기록이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았죠. 현금 매출만 있네요. 네.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요. 왜 카드는 안 받으시죠? 수수료가 부담돼서요. 국밥 한 그릇에 7,000원인데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세무서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을 장부를 살피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믿어주세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세무서 조사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그 수상하다는 소문 때문이겠죠. 복자는 텅 빈 국밥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국밥으로 사람들 배를 채워주던 이 공간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된 거였죠. 왜 이렇게 된 걸까? 복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상견례 이후로 시작됐거든요. 미경에게 망신을 당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날 이후로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그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요. 알아. 엄마,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복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딸의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소문이 너무 이상해서 엄마가 왜 그렇게 공짜로 국밥을 주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복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왜 맨날 퍼주는 거냐고요.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0년을 키운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얘기하자. 복자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어요.
세무서 조사도 소문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심은 견디기 힘들었죠. 복자는 연탄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길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사람들에게 국밥을 퍼줬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내일도 국밥집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소문이 어떻든 세무서가 어떻든 손님은 와야 했습니다. 그게 복자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다시 연탄을 갈아 넣었어요. 국물 냄비에 불을 올렸죠. 오늘도 국밥을 끓여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서연은 요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엄마 생각, 준호 생각, 결혼 생각.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죠. 그날 전화 이후로 엄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연이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국밥집에 직접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엄마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서연은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서연을 키웠죠. 힘들어 보였지만 엄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는 분명 돈이 없었습니다. 옷도 항상 낡은 걸 입었고 집도 허름한 단칸방이었죠.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주는 걸까요? 비 오는 날이면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추운 날이면 동네 할머니들에게 국밥을 퍼줬어요. 서연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도 없는데 왜 남을 도와요? 어릴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죠. 배고픈 사람 보면 안 줄 수가 없어. 그 대답이 뭔지 어린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34살이 된 지금도 엄마의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연은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죠. 평소에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자꾸 틀렸습니다. 상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김서연 씨 요즘 왜 그래요? 컨디션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퇴근 후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서연아 왔어. 응. 서연은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좀 그래. 어머니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말이 직설적이셔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준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고기 쉰내가 진동하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향한 그 모욕적인 말. 서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를 변호하지 못했죠. 그게 지금도 후회됐습니다. 준호 씨, 응. 그날 진짜 미안했어. 뭐가?
내 엄마한테 그런 말 하셨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준호는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왜 그래? 우리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까요? 서연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더니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죠. 5분쯤 지나서 준호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죠. 누구 전화였어? 아, 그냥 회사 사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전화를 받으면서 왜 저렇게 긴장한 표정을 지은 걸까요?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서연과 준호가 저녁을 먹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죠. 안 받아. 응,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서연은 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준호는 자리를 피하거나 전화를 끊었죠.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은 준호의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남의 전화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 준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결국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자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 내용 일부가 보였죠. 코인 물량 정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선물 포지션.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인, 선물. 그게 뭔 말이지? 암호화폐 투자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얼른 휴대폰에서 눈을 뗐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나중에 서연은 혼자 검색을 해봤어요. 코인 선물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라고 했어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수익이 크면 손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라는 글이 많았어요. 준호 씨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몰래요. 서연은 준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하면 어떡하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망설여졌죠.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와는 연락이 안 되고 준호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냈어요. 준호 씨,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혹시 코인 투자해?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약간 해. 소소하게. 소소하게라. 서연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저렇게 긴장하는 게 소소하게 하는 거일까요? 많이 해. 아니, 진짜 조금이야. 걱정하지 마. 준호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서연은 보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준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엄마는 왜 처음부터 불안해했던 걸까?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야. 그래.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국밥집으로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지만 엄마가 느껴졌습니다. 응,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일 엄마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서연은 국밥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잔의 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그 글씨가 오늘따라 유독 서글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자가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탄재를 털고 있었죠. 서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구나. 응. 서연은 엄마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서연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복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뭘 미안해해. 내가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야. 복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손이죠.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복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전에 엄마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너 진짜 준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죠. 잘 모르겠어. 서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모르겠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코인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안 말해줘. 전화 올 때마다 피하고. 복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코인 투자. 응. 선물인가 뭔가 하는 거. 위험한 투자래. 복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아, 결혼은 평생 같이 사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못해. 나도 알아. 그래서 어떡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파혼하려고. 복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느꼈거든요. 잘 생각한 거야. 응, 많이 생각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밥 때문이 아니야. 사람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준호 씨 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말 했잖아. 고기 쉰내 난다고. 복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준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아무 말 못했어. 그게 너무 후회돼. 서연아, 그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나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국밥집 안에 서연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뭘? 결혼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더라.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없어. 잘 생각했다. 복자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불안했거든요. 미경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요. 근데 엄마, 응?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 뭔데? 복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 복자는 국밥집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게 느껴졌죠. 이게 뭐야? 열어봐.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땅 문서 같은 것도 있었고 주식 서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서류라는 건 알겠었거든요. 아빠가 남긴 거야. 아빠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25년 전이었어요. 그동안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복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물류창고 부지에 투자를 했어. 작은 돈이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 개발이 됐어. 서연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다니던 회사 주식도 있었어. 비상장이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가치가 올랐어. 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복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합치면 100억 정도 돼.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100억? 응. 엄마 장난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복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 부자였던 거야. 그런데 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 돈을 쓰지 않은 걸까요? 왜 낡은 집에서 살고, 왜 낡은 옷을 입고, 왜 이 허름한 국밥집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복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돈은 사람을 망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변해. 나도 변할 수 있고 너도 변할 수 있어.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의 눈이 깊었어요.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 안 했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뭔데?
엄마가 사람들한테 국밥을 퍼주는 이유. 그것도 이 돈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퍼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숨기고 싶었어. 돈 때문에 착한 척 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 서연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엄마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척 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을 도왔죠. 아무도 모르게요.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진짜 대단해. 서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복자도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파혼하면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응,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복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등을 토닥였죠.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국밥집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파혼은 서연이 먼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국밥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건 서연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복사본을 줬거든요. 원본은 국밥집 뒷방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니요. 30년 넘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집에서 살던 그 엄마가요.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관련 서류였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물류창고 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998년에 구입한 땅이었죠.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나중에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했어요. 보상금 금액이 적힌 곳을 보고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32억 원. 눈을 의심했어요. 32억이라니. 아버지가 사둔 작은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관련 서류였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작은 식품 회사였는데 아버지가 우리 사주로 조금씩 모은 거라고 했어요. 그 회사가 나중에 크게 성장했고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45억 원이었어요.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땅 보상금이랑 주식이랑 합치면 77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현금성 자산까지 더하면 100억이 넘는다고 엄마가 말했죠. 이게 다 아빠가 남긴 거라고.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서연이 8살 때였어요. 1999년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엄마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말을 떠올렸어요. 돈은 사람을 망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숨긴 걸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차피 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그걸 막고 싶었던 거구나. 서연은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척 살았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에게 국밥을 공짜로 주는 걸까?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엄마가 말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서연은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안 줄 수가 없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서연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서연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러 간 거였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엄마, 왜? 엄마는 왜 사람들한테 국밥을 줘? 진짜 이유가 뭐야? 복자는 국밥 그릇을 닦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예전에 굶어본 적이 있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굶어봤다고요. 언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땅 보상금도 안 나왔고 주식도 가치가 없었거든. 복자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았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3일 동안 굶은 적이 있어. 너한테 줄 밥은 있었는데 엄마 먹을 건 없었거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밥을 줬어? 동네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 그거 먹고 살았어.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국밥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하는 거야. 배고픈 사람 보면 그때 생각이 나거든. 내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은 거야. 서연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착해서 국밥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20년 넘게요. 근데 엄마, 왜 돈이 있다는 걸 안 알렸어? 그냥 기부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진심이 아니잖아. 돈 있는 사람이 돈 주는 건 쉬워. 그건 감동이 없어.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국밥집 주인이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도 없으면서 남을 돕는 거. 그게 진짜 마음이야. 복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리 봐. 부자가 베푸는 거랑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거랑 다르거든. 엄마, 나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이고 싶었어.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 그게 나야. 서연은 엄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집을 지켜온 그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그 모든 게 엄마의 신념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엄마가 부끄러웠어. 국밥집 한다고, 가난하다고, 친구들한테 숨긴 적도 있었어. 알아. 복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근데 이제 알겠어. 엄마는 가난한 게 아니었어. 가난한 척 살았던 거였어.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어려워. 그게 엄마가 선택한 삶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너답게 살면 돼. 엄마처럼 안 살아도 괜찮아. 아니, 나도 엄마처럼 살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될래. 서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 그러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이제 파혼을 통보해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을 해야 했죠.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결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무시했어요. 그의 어머니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죠. 여보세요. 준호 씨, 나야.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나야.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응? 그래.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올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떨리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서연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서연아, 왔어. 응?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해서. 준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훤칠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처음 만났을 때는 멋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였거든요. 엄마를 무시하던 태도,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들, 전화 올 때마다 피하던 모습들이요. 준호 씨, 나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서연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파혼하고 싶어.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무슨 농담이야. 갑자기 왜 그래? 농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잘 만나고 있었잖아.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때 일 기억나? 상견례. 뭐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 고기 쉰내 난다고 했잖아.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엄마가 모욕당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근데 준호 씨는 그때 뭐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 웃으면서 넘어가기만 했잖아. 그건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때 아무 말 못했어. 그게 지금도 후회돼. 근데 준호 씨는 후회하지 않잖아.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야, 그게 파혼할 일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그게 아니라. 서연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호의 반응을 보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준호 씨 코인 투자 많이 해.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전화 올 때마다 피하잖아. 그리고 문자 본 적 있어. 코인 물량이니 선물 포지션이니 하는 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 빚이 좀 있어.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았죠. 얼마나 있냐고. 서연이 다그치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억 정도.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이라고요. 뭐라고? 3억? 코인 선물하다가 잃었어.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폭락해서.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결혼 상대였다니. 3억 빚을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거야. 빚 갚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야. 준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보였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야, 서연아. 잠깐만. 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어. 시간만 좀 주면. 그 말 믿으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좋아했어. 근데 이제 끝이야.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죠.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파혼이라고 하던데. 오해가 있으면 풀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 없습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 후로도 미경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경이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복자가 국밥을 끓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죠. 표정이 험악했어요. 서연 씨 어머니. 네. 복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준호 결혼을 망쳐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복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뿐이에요. 미경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될 뻔한 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요? 사람 냄새는 못 맡으시면서 고기 냄새만 따지셨죠.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드님 빚이 3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몰랐던 것 같았죠. 국밥집이 못마땅하셨겠지만요. 무너질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복자의 말에 미경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국밥은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서연이 국밥집에 왔어요. 엄마, 준호 씨 어머니 왔다 갔다며. 응,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 별말 안 했어.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복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파혼은 끝났습니다. 무너질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허름한 국밥집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 뒤에 빚더미를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죠. 파혼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국밥집 딸이 결혼을 깼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복자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정하는 분위기였죠. 그 집 딸이 불쌍하네.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대. 준호의 빚 이야기가 퍼진 거였어요. 3억이 넘는 코인 빚. 그걸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동네방네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죠. 세무서 조사도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복자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세금을 냈거든요. 오히려 세무서 직원이 감탄했다고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장부를 쓰는 소상공인은 처음 본다고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도 잠잠해졌습니다. 불법 도박이니 뒷돈 세탁이니 하던 말들이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복자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밥집을 지켜온 거잖아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국밥집으로 향했죠. 연탄불을 피우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과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가슴이 한결 편해졌어요. 서연이 파혼을 결심한 뒤로 그랬습니다.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게 기뻤어요. 돈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게요. 복자는 국물을 저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가 되자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중년 남자였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몇 달 전에도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복자는 국밥을 퍼서 가져다 주었어요. 남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서. 고마워요. 복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소문이 잠잠해지면서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거든요. 국밥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 찾아왔어요. 엄마, 왔어.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그게 뭐야? 오늘부터 나도 도와줄래? 뭐?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국밥집을 도와주겠다고요. 회사는 어떡하고? 연차냈어. 며칠 쉬려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자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뻤습니다. 야, 너 국밥 끓일 줄도 모르면서. 배우면 되지. 서연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복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설거지부터 해. 네. 서연은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딸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때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복자와 서연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국밥 2그릇을 앞에 놓고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응?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서연은 국밥을 한 숟가락 먹고 말했어요.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돈 있잖아. 그냥 쉬어도 되는데.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는 여기서 계속 국밥 끓일 거야. 왜? 서연이 물었어요. 복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오래된 테이블, 그을린 솥. 30년 넘게 함께한 것들이었죠. 여기가 내 자리니까. 복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국밥을 끓일 거야.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니까.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국밥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지. 응. 근데 그게 좋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국밥을 먹잖아. 거기엔 차별이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나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야. 그게 나야. 돈이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복자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수 있어. 그게 내가 국밥을 끓이는 이유야.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응,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복자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받은 건 돌려주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그러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국밥집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복자는 국밥집 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여보, 서연이가 많이 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복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파혼했어요. 근데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자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당신 닮은 것 같아요. 복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남편이 남긴 것들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옆에 다가왔어요. 엄마 뭐해? 아빠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희미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 나 잘 살게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복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다음 날도 복자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연탄불을 피우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죠. 서툴지만 열심히였어요. 엄마 이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복자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딸과 함께 국밥집에서 일하는 날이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국밥 2그릇이요. 네. 복자는 국밥을 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은 국밥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항상 고마워요. 복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게 복자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그릇을 닦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복자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국밥은 복자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을 대하는 마음, 받은 것을 돌려주는 삶. 그게 복자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그걸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국밥을 끓인 게 아니었어요. 신념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 신념은 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간판에 햇살이 비쳤어요. 복잔의 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그 글씨가 오늘따라 빛나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죠. 복자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국밥을 끓일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있는 한 배고픈 사람이 있는 한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복자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죠. 오늘도 국밥을 끓이는 이유.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